박PD의 최근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 요게 재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목이 일단 눈길을 사로잡아요. 현재 한국은 30년 전 일본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아하. 보고서의 핵심은 그겁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그러면서 부동산이 급락했는데 과연 일본을 따라간다는 한국도 잃어버린 30년급의 부동산 폭락이 올 것이냐? 이거를 따져보고 있다는 거죠. 결론이 뭡니까? 네. 결론은요.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방송을 듣는 것도 지루하다. 그런 분들은요. 포털에서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검색하시면 요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장 위에 있는 최신 보고서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누구나 공짜로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연구소의 보고서 보통은 꽤 길죠? 그리고 전문 용어가 마구마구 등장합니다. 하지만 요 보고서는 10페이지에 불과하고요. 그나마 알기 쉬운 용어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출퇴근길 전철 안에서 20분이면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박 PD의 느린 말, 너무 따분하다, 깝깝하다 이런 분들은 직접 받아서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있다. 고령화, 과잉부채, 서비스업 취약. 요게 3대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일단 고령화를 보면 일본의 90년대와 같이 한국도 2015년 이후 부쩍 고령화가 심해졌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OECD 최하위,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일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분석을 하면서 일단 우리도 잃어버린 30년급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 서서히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과잉부채 문제도 비슷한가요? 네, 부채도 너무 많다. 요것도 닮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한국은 가계 부채 수준이 너무 높다. 특히나 자산 대비 가계 부채 수준은 일본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었을 때보다 더 높다. 큰일 났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보고서는 민간 부채가 조정 과정 없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잠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닮은 꼴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요로에서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을 닮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설명입니다. 일본은 과거 제조업 비중이 GDP의 30%를 넘어설 정도로 제조업 의존이 높았고 한국 역시 주요국 대비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경제 성숙기에 진입한 다음에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과정을 일본, 한국 다음에 중국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게 서비스업이다. 내수 산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한일 모두 서비스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이 크게 꺾이고 있다. 일본은 이미 꺾였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일본이 겪은 부동산 급락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갑자기 배신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 리스크가 일본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과거 일본의 버블 수준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선 한국의 소득 대비 집값, 일본의 버블 수준까지 오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정말로요? 예를 들었더라고요. 서울 30평 아파트값 1인당 소득의 30배로 높은 건 맞다.
그런데 일본의 버블 시기에는 60배였다. 그러니까 한국은 30배로 높긴 하지만 일본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아, 두 배가 더 늘어나야 터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요, 이거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서장훈이 하승진보다는 작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하승진에 비하면 서장훈은 양호한 수준이다. 라는 설명인 것 같은데, 글쎄요, 서장훈 씨의 키도 2m 7입니다. 170을 왔다 갔다 하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서장훈 씨의 키는 거의 골리앗급 아닙니까? 근데 하승진보다 작기 때문에 골리앗은 아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세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합니다. 물론 전세 제도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세 제도 덕에 집값 하락을 방어할 수가 있다. 전세가 사실상 사금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긴 하죠. 하지만 요즘 역전세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에서는 역전세난을 겪은 사람이 없는 건지, 아니, 작금에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의 선제적 금융조치, 요게 일본 정부와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아,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뭔가를 했대요. 그렇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일본은 부동산 버블에 대해 사후적 금융 조치를 시행했지만 한국은 사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 기타 등등의 규제를 마련을 하고 있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재빠르게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그러면서 2002년 LTV 도입 이후 DTR, DSR 등을 시행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고 있는 걸 예로 들고 있더라고요. 아하. 근데 최근에 이거 다 풀어주고 있는데 말이죠. 보고서는 가계소득 수준, 제도, 규제 차이를 감안했을 때 30년 전 일본이 겪은 부동산 급락 가능성, 한국은 높지 않다. 단, 고금리 상황에서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은 리스크를 키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도발적인 제목의 보고서와는 달리 마무리는 훈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 예측대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과연 훈훈하게만 흘러갈까요? 아, 이 보고서 때문에 기업은행만 좀 훈훈해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주 열악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첫 번째 근거. 주말에 등산하셨다고요? 주말에 지역 축제 다녀오셨다고요? 니곽스 베이스워시로 세탁하셔야죠. 면이 아닌 화학섬유는 전용 세제로 빨아야 오염물질이 제대로 제거됩니다.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잔여 오염물이 남아서 옷장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평일에도 속옷은 물론 아이들 교복, 체육복이 세탁 바구니에 쌓인다고요? 이런 옷들도 대부분 화학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니곽스 베이스워시 할 시간입니다. 베이스워시는 네이버에서 경불진모를 검색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깜놀한 우리의 출산율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출산율 곧 0.6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예요. 반면 일본은 출산율이 그래도 1.4 내외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일본이 우리의 2배예요. 현재 인구도 1억 2천만 대 5,100만. 소득 대비 집값이 일본의 절반이라고요? 인구가 줄면 집을 살 사람이 줄고 그럼 수요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0.6이에요, 우리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 아파트를 사는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 거의 빛의 속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지만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만 경쟁력이 있는 한일 양국. 그런데 일본과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1억 2천만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여느 선진국보다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국과 비교를 하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수준을 전문가들은 1억부터라고 설명을 합니다. 1억이 넘는 내수 시장이 1.4에 해당하는 출산율을 따랐을 때 한동안은 거대한 시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5천만 내수 시장, 그것도 0.6 출산율에 따라 급격히 쪼그라듭니다. 이 이야기는 집을 살 수요도 급격히 줄지만 집을 살 돈, 즉 노동자의 소득도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라고 하는 현재 청년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선호하고 원룸 같은 소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지어진 20평, 30평, 40평대 아파트 갈수록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청년들의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언론에서는 2030 영끌족의 갭투기를 연일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또 그걸 보도를 해요. 이런 게 트렌드다라고 호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건설사들이 광고를 주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을 게 있어요. 영끌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안정된 직장과 소득을 갖췄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주위에 있는 청년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월 200만 원 내외의 돈으로 비싼 물가와 월세, 은행 빚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들이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혼, 출산보다는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다른 누구와 함께하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이러한 순환을 쫓게 되는 법인데, 그렇지 않다면 적게 벌어서 최대한 많이 쓰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원룸 살고 고시원에 지내지만 수입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 게 그런 케이스인 거죠. 결정적으로 한국이 일본과는 다른 점이 엔화와 원화의 차이에 있습니다. 엔화는 한때 달러 다음으로 널리 통용되는 화폐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위안이나 유로에 밀리죠. 그렇더라도 여전히 기축통화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의 힘 엄청나죠. 미국 달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미국이 돈을 마구 찍어내도 망하지 않는 이유, 달러가 지구촌 최강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엔화의 덕입니다. 큰 힘을 가진 엔 덕에 더 많은 해외 자산을 구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원화는 어떨까요? 한국의 해외 자산 규모는 어떨까요? 사실 일본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 한국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 빠진다? 3년도 버티기 힘들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 제도, 이것도 차이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업은행이 한국과 일본이 가장 다른 점, 한국의 전세 제도를 꼽았습니다. 물론 기업은행 주장도 맞아요. 전세라는 아주 특이한 제도 덕에 집값 거품이 급작스레 빠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전세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금융 성격이 강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비싼 금리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투기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투기는 내가 하고 금융 비용은 임차인 네가 지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고금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히려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아무리 순진한 전세 임차인들도 더 이상 금리를 나 혼자 감당하지 않아요. 차츰 반전세, 월세로 전환할 공산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특유의 전세 제도 역시 결국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이미 반전세, 월세 비중이 예전에 비해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전국에서 연일 터지는 전세 사기를 지켜보면서 혹은 직접 겪으면서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 앞으로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사족이지만 기업은행의 경제연구에서 강조했던 일본 정부의 선후 대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 정부도 당시 미리 할 일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 정부만 선제적으로 나선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는 겁니다. 정부의 거의 모든 대책,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기라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처라는 것도 글쎄요, 과연 선제적인 걸까요? 그러니까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재난에서도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리고 어제 12구 참사 일주기였는데 현 정부가 해야 하는 걸 보면 이 선제적 이걸 논하기 전에 현재 정부가 있는지 이것부터 걱정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출처가 은행이다 보니 물론 기업은행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부문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크다, 이런 독특한 은행이라는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기업은 부동산 대출 안 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부동산을 상대로 빚을 내줘서 이자 놀이를 한다는 비즈니스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부동산 시장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 없는 게 자신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가 어느 정도는 자기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거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업은행,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기업은행은 기업은행법에 따라 만들어진 우리나라 국책 특수은행이에요. 한마디로 정부의 입김이 엄청 세다. 따라서 이 보고서도 정부의 입김 때문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